시청자 여러분 정말 반갑고 감사합니다. 오늘 무척 좋은 날인데 제가 1호선 종점 신창역에서부터 왔어요. 그래서 2호선 갈아타고 또 5호선 갈아타고 또 버스 갈아타고 불광동이 그 전에 저희 처가 있기 때문에 한 신혼초에 많이 다니다가 오래간만에 왔더니 완전히 개가 전선했더라고요, 이 동네가. 그래서 어딘지 몰라가지고 버스를 이제 내려달라고 그랬더니 우유정 석굴암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려야 되는데 못 내렸어. 아유 큰일 났다. 다음 역에서 내리면 한참 걷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 역이 여기야 바로. 지나가는데 이 플래카드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부터 열심히 이제 내리자마자 또 갈림길이 두 개야. 밑으로 내려가는 거, 위로 가는 길하고. 이게 고민이 되는 거야. 이거 밑으로 내려가야 되나 위로 내려가야 되나. 그래서 또 군자는 대로라고 여기가 좀 수거해가지고 이걸 쭉 올라왔더니 이야 애국가 소리를 또 산속에서 들으니까 아주 감동적이더라고요. 난 딱 1시에 시작하는 줄 알고 열심히 뛰어오는데 애국가 소리가 산속에서 들리니까 이야 그것도 아주 기분이 또 뭉클하더라고요. 애국가 소리가. 그래서 이제 내려와서 애국가를 하는데 아이고 이때 학교 때도 또 국민을 내라고 또 거기서 하는 거 보고 야 진짜 우리 공화당 당원동지들 대단하다. 그 노래에서도 할 수 있는데 국민을 내라고 거기서 다 하고 경례까지 다 하고 그리고 또 이 산속에서 우리 태극기하고 우리 공화당 깃발을 보니까 이게 또 색다르요. 또 집에서 보는 건 늘 그러려니 했는데 이런 산속에서 태극기와 우리 공화당 강기가 딱 이나지니까 이야 이게 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우리 공화당 오기 전부터 뭐였냐면 이 국민교육헌장을 오늘날 시대에 바꾸는 그런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통일의 민족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이제 민족을 추구했잖아. 그래서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 세계적인 나라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우리의 비전은 뭐예요? 자유통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통일의 민족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나를 해가지고 그걸 우리 요즘 시대에 맞게 그걸 고치는 작업을 했었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 공화당은요 이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사명 때문에 모인 분들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우리 공화당에서 탄핵, 무효를 주장하고 또 진실과 정의를 하고 그러는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지막 세대 국부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대통령 각하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하신 일이 삽교천 방문이 아니에요. 삽교천 방문은 공식적인 거고 그거 마치고 당진의 송신소를 비밀리에 방문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으로 전 세계 최초로 대북 송신 방송국을 비밀리에 개국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북 방송을 막 시작한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이 자유와 풍요를 북한 동포들한테도 알려가지고 자유통일을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큰일 나지. 그러니까 미국도 알면 반대하고 중국도 난리칠 테고 북한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동부와 만주까지 가는 방송 송신소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비밀리에 방문하신 거예요 거기를. 그리고 그거 방문하고 도곡천에서 목욕하고 가신 거예요 그날 밤에.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혁명과 유신의 마지막 종착점은 뭐예요? 자유통일입니다. 자 얼마 전에 엊그저께가 휴전이었잖아요. 휴전 한날 이승만 박사가 뭐라고 기자회견 했냐면 북한 동포들이여 기다려라 이거야. 기다려라. 우리가 이번 기회에 자유통일해가지고 너네들 구배해야 되지만 저 아이젠하워 겁쟁이 미국 놈들 때문에 휴전 전략 때문에 휴전을 하자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휴전하지만 조금만 기다려라. 우리가 급속하게 외교력, 국방력, 경제력을 급속하게 해가지고 너희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줄 테니까 북한 동포요 참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국부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운 이유도 뭐예요? 자유통일입니다. 소련 공산주의 정권 때문에 할 수 없어서 남한 내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생기지만 궁극적으로 대한민국을 세운 이유는 뭐예요?
그러니까 헌법 1조가 뭡니까? 한반도는 한반도 전체와 도시로 한다, 섬으로 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만드는 게 이승만 박사의 궁극적인 비전이고 6.25라고 하는 기승남침 적화 통일을 통해서 우리가 위기를 닥쳤지만 그때 이번 기회로 자유통일까지 가려고 했던 게 이승만 대통령인데 아이젠하워의 그 휴전정책 때문에 안 됐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 박사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아는 것처럼 원자력을 이미 시작한 이유도에 원자력 전기가 있어야 모든 산업의 기반 시설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해야 급속하게 경제 부흥을 시켜가지고 군사력과 경제력과 외교력을 해서 자유통일한다는 모든 게 거기 있어. 모든 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두 분의 모든 포커스는 자유통일입니다. 자유통일 하는데 어느 정도냐? 완벽한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확보해가지고 흡수 통일하겠다는 거예요. 총 한 방 안 쓰고 김정은이가 됐든 누가 됐든 박근혜 대통령 치마폭에 무릎 꿇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치마폭이라는 말을 좀 어떤 편지 먹지만 그거를 이어받은 게 박근혜 대통령이고 박근혜 대통령이 이걸 하려고 하셨던 분입니다. 그때는 이제 이미 다 우리나라의 외교력, 전 세계 외교를 다 끝내셨습니다. 이분이 아프리카까지 1926년 5월 달에 아프리카까지 가서 거의 모든 국제 나라들로부터 자유통일을 인정받았습니다. 한국 주도의 흡수통일,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리고 우리 정권의 흡수통일을 다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국제 얘기를 다 끝냈고 만약에 말 안 들으면 참수작전 한다고 해서 참수부대 다 만들고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놈들이 최후의 발악을 한 거지. 그런데다가 남한의 종북자파 정권도 이게 도저히 박근혜 대통령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못 이기겠거든요. 여러분 그 2012년 대선 기억해보세요. 2012년 대선 12월 때 그때 저 인도네시아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 외국인 투표도 할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관심이 많았는데 그때 방송 보세요. 다 문재인 된다고 그랬잖아요. 패널들이 다 문재인 된다고 그랬고 TV조선이고 우파까지도 다 선거 전날까지 다 문재인이 된다고 그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그렇게 문재인 되게 하려고 얼마나 언론 방송에서 선동하고 조작하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뚜껑 딱 열어보니까 51.6% 뒤집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렇게 공작을 하고 그렇게 난리를 치고 언론 방송이 그렇게 했는데도 51.6%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못 이긴다 깨달은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서 그 다음부터 계속 공작을 해가지고 결국 탄핵을 시킨 것이 이게 핵심입니다. 정상적인 방법 못 이기니까 탄핵이라는 걸 통해서 했고 거기에 또 보수 반역 이놈들이 또 내각제하려고 탄핵을 가담해서 한 거죠. 그래서 참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리고 또 하늘의 뜻은 악도 선용한다고. 악도 선용한다는 말 있잖아요. 고난과 악인 것 같지만 그걸 통해서 선과 어떤 궁극적인 목표와 이걸 이루는 그런 역사가 있다는 걸 여러분 배우셨잖아요. 우리 공화당이 5년의 과정 중에 참 여러 가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고통과 배신과 이런 거 많이 있죠? 놀라운 거는요. 그거 하나하나도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지만 새누리당 내에 박근혜 대통령의 아주 신복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나를 꼬시려고 비밀 얘기를 하더라고. 비밀 얘기를. 그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2016년 8월 달에요. 탄핵 2달 전에요. 탄핵 2달 전인데 그때 김무성이가 중국 가가지고 내각제 어쩌고 저쩌고 얘기했잖아요. 아니 멀쩡한 대통령이 지금 임기가 1년이 남았는데 잘 생각해야 됩니다. 자, 현직 대통령 임기가 아직 1년이 남았고 또 5년 단임제기 때문에 1년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잖아요. 1년 만에 천지개벽이 일어날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때는 자유통일을 징조할 때 최고조였는데, 그런데 이미 여당 내의 실세라는 놈들이 차기 정권 생각하면서 내각제를 얘기했단 말이에요. 내각제를.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찍혔지. 바로 그런 소리 못하게 하고 하니까 김무성이가 엉 했겠지. 근데 또 다른 놈이라고 그렇게 이상한데,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를 했다는 거예요. 독대를 해가지고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님 이제 임기 1년 남았는데 이원 집정제를 해서 차기를 준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건의를 했다는 거예요. 전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권력이라는 건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권력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도 죽이잖아요. 압살롬이 다윗 죽이잖아요. 아버지 쿠데타하잖아요. 권력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데, 세상 말로 현직 대통령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차기와 후계를 얘기한다? 이거는 반역입니다. 여러분, 박정희 대통령 때 윤필룡 사건이 왜 일어났어요? 윤필룡이라는 사람이 수경사령관으로 박정희 대통령 신복 중에 신복인데, 어느 놈이 장난 놀아가지고 윤필룡이가 후계 거론합니다 라는 말이 들어가서 날아간 거 아니에요. 오해됐었지만, 이거는 권력의 속성이기도 하지만 이거는 인간사의 예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멀쩡히 살아있는데, 아버지 유산 얼마예요? 나 얼마 주실 거예요? 이게 효자예요? 불효예요? 이게 효자예요? 불효예요? 불효지. 아버지가 지금 건강하게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 앞에서 언제 돌아가실 거예요? 이거거든. 이해가 되시겠어요? 지금 삼성의 이건희나 중에 88 살아있는데, 회장님, 이 사장 누구한테 물려줄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국가의 최고 권력자 앞에서 그 면전에서 후계를 논의하고 차기를 논다는 건 이거는 반역입니다. 반역. 이게 무슨 얘기냐? 2016년 8월달 정치 상황이 이렇게 개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내 실세라는 놈들이 친박이고, 여당 내 실세라는 놈들이 다 내각제 이원 집정제 해가지고 권력만, 그러니까 그게 또 이해가 되는 게, 워낙 이승만, 박정희, 박근혜 대통령이 탁월한 지도자다 보니까 그 후계를 이어받을 만한 대통령이 될 만한 자신감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각제나 이원 집정제에서 권력 나눠먹게 하겠다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또 이명박 대통령을 참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일을 가는 이유가, 이명박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이 있는데 차기는 자기가 세운다. 이거는 상식도 없는 말을 한 거예요. 그죠? 그렇잖아요. 현직 대통령이 멀쩡히 살아있는데 김무성이 애들 데려다가 차기는 자기가 세운다. 이런 말 했단 말이에요. 그 세상 말로 완전 개판인 거지. 아니 우파가 그러는데 그럴 정도인데, 우파 대통령이었던 이명박이 그렇고 거기 쫄개들이 그러니 여당 내 그런들이 다 그런 생각 가졌으니 박근혜 대통령 얼마나 외롭고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또 함부로 얘기하는데, 저도 전문가가 아니고 역사를 좀 공부해서 이렇게 아는 정도로 이 시국을 다 풀어나가는데, 그 안에 있었던 조원진 의원님은 얼마나 더 잘 알겠어요. 그래서 저도 조원진 의원 만나고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그분은 그 안에 수석 최고위원이었잖아요. 삼선이하고 늘 말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당대표 될 사람이고 수석 최고위원이니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 다 본 거예요. 이분이 다 보니까 정말 너무 더럽고 해가지고 이 안에 있어가지고는 안 되겠다 해서 나온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국회에서 호통친 영상 있잖아요. 국회 호통 영상. 저도 2년 후에 알았어요. 국회에서 그렇게 하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나중에 그게 영상이 어떻게 돌고 하면서 나중에 그 영상을 보고, 이야 진짜 감동되더라고.
여러분 그게 쇼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국회의사당이에요. 의사들 회의하고 나오는 국회의원들 면전에서 이놈들이 나라를 팔아먹은, 이야, 이거 전 국민들이 다 봐야 돼,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 보셔야 됩니다, 이거. 이야, 그 안에서 그랬더니 서른이라는 놈이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일국의 통치자로서 국정원이고 모든 정부를 다 한 일평생 정치만 하신 분이 이런 상황을 모르겠느냐? 나는 안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 가지 힌트만 드릴게요. 갑자기 10월 1일 날 국군의 날 북한 동포여 일로 오라라고 막 엄청난, 이거는 북한 정권이 덜덜덜덜 떠는 말입니다. 이거는 시진핑도 덜덜덜 떠는 말이에요. 북한 동포여 자유품으로 돌아오라. 북한 군인이여 돌아오라. 이거 엄청난 전투적인 멘트입니다. 쟤네들이 생사를 안 걸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게. 그때 10월 1일. 그러는데 갑자기 10월 24일 날 뜬금없이 국회에 가가지고 자유통일을 준비하는 개헌을 논의하자 그러잖아요. 여러분, 결국 뭐예요? 개헌 싸움이잖아요, 개헌 싸움. 저놈들은 사회주의 개헌을 하려고 그러고, 내각제 이원집 때 개헌을 하려고 그러고, 박근혜 대통령이 갑자기 통일을 준비하는 자유통일로. 예를 들어서 2년 중임제, 5년 중임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라든지, 또 자유통일을 준비하는 흡수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헌법이라든지 개헌 논의를 하자는 거예요. 그 폭탄선언이지. 갑자기. 근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이미 8월 달부터 여당 내에서 내각제, 이호집제 이런 얘기가 막 나오잖아요. 근데 갑자기 국회에서 당에서 그 얘기를 하니까 그 다음날 바로 JTBC가 딱 터졌잖아요. JTBC가 태블릿 PC 조작하려는. 그래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조작적인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최신슬이는 무당이고 청와대에서 굿했다. 그렇죠? 최신슬이가 무당이고 청와대 굿했다라는 것도 그날 손석희가 한 여러 가지 뭐 연설문을 고쳤다, 뭐 어쩌다 하는 것 중에 하나, 나는 그 얘기 딱 듣는 순간 이건 대남공작이구나 딱 알았어. 거예요. 대남공작이구나. 그날 알았어 나는. 이거 대남공작이다. 왜? 북한 정권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대한민국을 세운 기독교 자유민주주의 보수 세력이거든요. 이게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는 핵심 세력이 기독교 반공주의 민족주의 세력이거든. 그런데 이 멘트 하나에 그 세력의 목사님들이 다 돌아간 거예요. 다 돌아가신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어떻게 박근혜 대통령 도와주고 대통령 만들었는데 무당들에다가 청와대 구슬해? 장로고 목사님들 다 돌아섰지.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제일 유명한 교회, 제일 유명한 담임 목사, 그리고 그 보수 거드라는 목사 그 다음날 바로 찾아가가지고 이거 대남공작이구나. 큰일 났었더니 이분이 길길이 뛰는 거야.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무당들에다가 청와대에서 그때 쓰느냐? 뭐 언론이 다 그러니까 이게 JTBC, MBC 뭐 야당 방송 할 거 없이 보수 방송까지도 다 얘기를 하니까 이게 완전 샌드해가지고 다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대남공작이다. 큰일 났습니다. 나라 지금 큰일 났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소리냐? 우리가 어떻게 도와줬는데 청와대에서 굿할 수가 있고 무당들이 할 수 있냐고 막 길길이 뛰시더라고. 야, 큰일 났다. 희망 없잖아요. 끝났잖아요. 뭐 일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그걸 지켜야 될 핵심 세력이 그렇게 넘어갔으니까 12월 달에 대학문에서 태극기 집회가 시작되면서 내가 차를 세워놓고 12월 달에 그러니까 한 2달 지났죠? 걸어가는데 그때 그 목사님이 저쪽 내려오더라고. 그래서 어디 갔다 오세요 했더니 태극기 집회 갔다 온다는 거예요. 뭐요? 2달 걸린 거예요. 그거 하는데 그거 깨달은데 2달 걸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첫 번째부터 야 이거 뭔가 이상하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태극기 들고 나온 분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단한 거지. 저도요. 천안에 시골에 촌에 살아가지고 그때 유튜브도 잘 몰랐어요. 2016년이니까. 그래서
그냥 큰일 났다고 생각하고 그때 청문회 이렇게 청문회하는 거 보면서 야 어떻게 저런 거짓말을 할까? 어? 청문회 보면 속 뒤집어지지. 장재원이 나와가지고 장재원이 그것도 목사들인데 말이야. 부산의 목사들인데 신학교 장재원이 나가지고 씹어돌리지. 세상말로 씹어돌리지. 아니 여당이라는 놈들이 대통령을 프로텍트 방어해줘도 현찰을 놈들이 와가지고 씹어돌리는데 왕을 답답해 죽겠는 거야. 근데 12월 16일쯤인가 누가 점심 먹는데 송 기사님 이거 이런 게 있네요. 그래서 보여준다 보니까 동대문인가 종로에서 그 태극기 집회하고 행진하는 영상을 딱 보여주더라고. 그거 본 순간 이야 이거 역사가 되겠다. 그 처음 본 순간 태극기 집회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근데 그 태극기 행진을 쫙 하는 걸 보고 야, 대한민국 이런 역사가 있었네. 그래서 야 이거 역사가 되겠다. 그리고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리고 관심을 가졌는데 뭐 전혀 모르는 정보고 그랬는데 10월 20일 날 화요일 날 참 이런 거 보면 참 정말 하늘과 섭리의 뜻인 거야. 제가 이제 이승만 박사 강의하고 또 이런 거 하고 그러니까 소문이 또 어떻게 나가지고 그 이승만 기념사업회 알죠? 이승만 기념사업회 얼마 전에 그 이인수 박사님하고 했잖아. 거기 기념사업회. 그리고 그거를 주최하는 단체 뉴델리 뭐 이런 단체들인데 어떻게 소문을 알고 소문도 알았지만 제가 이제 관심 있으니까 그 세미나에 몇 번 참석을 했어요. 구경하러. 그 세미나에 참석 구경하고 끝나면 이제 디스커션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누가 있었냐면 이영희 박사님 국사편찬위원장 국사편찬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 되자마자 제일 먼저 역사 바로잡아야 되겠다고 이영희 박사 국사편찬이 세웠잖아요. 그 하늘과 같은 분인데 그런 분을 만난 거예요. 근데 그런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승만 박사는요 이영희 박사가 최고 권위자입니다. 그분이 이승만 박사에 관한 모든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연구했어요. 그분도 원래는 서울대학교 정치학관과 출신으로 4.19 세대이기 때문에 그때 4.19 데모만 보고 이승만 박사 독재자 이런 정도만 알았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졸업하고 하버드 대학교에 유학을 갔는데 하버드 대학교에 가서 그분 전공은 중국의 손문입니다. 손문. 그래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연구하다가 우연히 이승만 박사 자료를 발견하고 보다 보니까 이 손문은 저리 가라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이승만 박사 전공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이승만 박사 전공으로 돌아가서 소문이 나니까 이 과장에 어마어마한 이승만 박사 자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은수 박사님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맡길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영애 박사의 소문을 듣고 이분한테 맡길 만하다 해가지고 이분한테 모든 자료를 다 준 겁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가지고 연세대학교에 지금 이승만 박사 그 연구원이 생긴 거예요. 이 자료를 뭐 영문 자료, 사진 자료 그런데 이승만 박사는 청년 때부터 1895년 2월 달에 배제학당 들어갈 때부터 선교사들이 키웠기 때문에 선교사들을 모르고는 이승만 박사의 진짜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해서 이승만 박사의 모든 통치 행위는 다 선교사들한테 배운 거고 선교사들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독교계에서 아이들한테 예언도 하잖아요. 넌 장차 뭐가 되리라 어떻게 되리라 예언도 하잖아요. 근데 청년 시절부터 이런 선교사들의 그 지도를 받았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의 모든 통치 행위는 한마디로 쉽게 해서 선교사들이 이미 청년 시절에 어드바이스한 거를 실천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교사들을 모르면 이승만 박사의 진짜 핵심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선교사를 아니까 선교사가 이승만 박사가 어떻게 키우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승만 박사 사진을 그냥 1903년 한성 감옥에서 이렇게 이승만 박사가 메모를 해놨거든요. 한성 감옥에 여러분 잘 아는 사진 있죠. 이렇게 쇠사슬 이렇게 차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1903년도 한성 감옥에서 그 사진에 이승만 박사가 이렇게 메모를 하는데 선교사들이 이미 이승만 박사를 어떻게 키웠냐면 너는 미국의 조지 워싱턴과 같은 이 한반도에 그리고 동양에 미국과 같은 기독교 국가를 미국과 자유주의민주 국가를 만들으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청년 때부터 심어줬기 때문에 너의 말과 행동 모든 것이 역사가 될 것이라고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승만 박사는 청년 시절부터 다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뭐 일기도 쓰고 메모도 쓰고. 왜? 자기의 말 한마디 생각 모든 것이 역사가 될 거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그 사진에다가 1903년 한성 감옥 이렇게만 딱 메모해 놓으니까 유영희 박사도 그 이상을 모르지. 그냥 1903년 한성 감옥에서. 근데 저는 그게 1904년 2월 20일 주일날 오후 3시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감옥에서 예배를 보고 기념 촬영한 거예요. 놀랍죠? 왜 찍었느냐? 1902년도에 8월 달에 한성 감옥에 장티부스가 돌아가지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승만 박사는 이미 선교사들로부터 하늘이 택한 사람이라고 이 사상이 있어가지고 나는 안 죽는다. 성령님이 내가 함께하니까 난 안 죽는다. 그래서 그걸 돌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월남 이상재가 야 이승만 네가 조선의 희망인데 너 이거 얘네 돌보다가 병 걸려 죽으면 어떡해 말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지. 이해가 안 가. 그런데 이승만이가 그 환자들 돌보다가 시체 처리하고 오늘은 몇 명 죽어나가고 또 이렇게 썼네 또. 그랬는데 전염병을 다 퇴치하고 살아남으니까 월남 이상재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었던 그 당시 정치범들 이 엘리트들이 다 뒤집어진 거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승만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리고 다 개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난리가 났지. 자기네들은 20년 동안 그렇게 선교를 해도 4대고 하나 회심을 못 시키는데 감옥에서 그 당시 최고의 독립운동가고 최고의 엘리트인 월남 이상재 또 이런 사람들이 회심하고 했다니까 이거 뭐 기재철통한 일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2월달이 그 2월 22일이 이승만이 회심한 날이거든요. 그 2월 20일이 조지 워싱턴의 생일입니다. 지금은 미국 국가 기념일로 지켜요. 프레지던트 데이, 대통령일이라고 국가 기념일입니다. 그날이 22일 날. 그러니까 이게 선교사를 모르면 그게 해석이 안 되는데, 그래서 왜 찍었는지, 멋집에 찍었는지, 그러니까 이종희 박사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 우리 한번 이승만 포럼에서 강의해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10월 20일 날 정동제일교회에서 이승만 포럼에서 제가 그 강연을 하는데, 자 태극기 집회가 점점 커지니까 탄기국을 만들었어. 탄기국을 만들어가지고 권영애 장로가 회장이 되면서 10월 24일 날 대한문에서 첫 집회를 하네. 기억나시죠? 그게 탄기국 제1회 집회입니다. 그러니까 연합 집회로. 그래서 대한문 12월 24일 토요일 날 성탄절 저녁에 대한문에서 그런 집회를 하기로 해놓고서는, 집회하면 연설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연설자를 찾는데 그 당시만 해도 촛불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들 아는 보수파 지도자들이 다 못 가겠다는 거예요. 거기 연설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회를 당하니까. 그래서 권영애 장로님이 연설해달라고 하는 것보다 다 퇴짜 많네? 근데 어디서 소문을 듣고 이승만 포럼에 누가 강의한대더라 하니까 제 강의로 와서 들은 거예요. 권영애 장로님이. 제 강의를 다 듣고 난 다음에 끝나자마자 24일 날 화요일 날 강의했는데 24일 날 집회가 있으니까 와서 연설해달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아유 진짜요, 뭐 영광이죠, 뭐 저 같은 촌놈이. 그래가지고 연설해서 그 24일 날 제가 처음으로 이승만 대통령처럼 가슴에 대형 태극기를 스쳤다가 쫙 펼치면서 연설한 거예요. 뭉치면 살고 백세면 졌습니다. 그 1898년 10월 11월 그 대학원에서 만민공동회 할 때, 그때 23살 이승만 청년이 선교사한테 배운 패트릭 헨리의 연설, United Stand, Divided Fall, 그거를 처음 번역한 게 뭉치면 살고 회타지만 죽습니다. 그때 연설한 거예요. 그게 50년 전에 한 연설을. 자, 어쩐지 간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이렇게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은 정말 특별한 분들이에요. 특별한 분들이고 정말 귀중한 분들이고 소중한 분들이고 우리 조원진 당대표님께서 늘 그러시잖아요. 정말 우리 공화당 분들 무섭다. 그리고 참 대단한 분이다. 무엇보다도 정말 신념, 정의와 진실에 대한 신념이 있는 그런 분들이다. 그래서 제가 서론을 많이 했지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정말 여러분들 신념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념, 정의와 진실에 대한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이런 신념이 없으면 이렇게 5년을 못 버티죠. 여러분들이 정치인 아니잖아요. 근데 여기 정당에 한다는 사람도 없잖아요. 저 말할 것도 없죠. 저는 외국에 선교사 했었는데 정치 정당 아무것도 모르는. 근데 하다가 보니까 정당인이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정의와 진실과 이런 거에 대해서 민감하고 여기에 확실한 신념을 가진 그런 신념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념의 사람. 그래서 이 신념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조금 어떤 경향인관이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 너무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런 말을 해서 아유 국민들이 개돼지라 말이야. 개돼지라. 국민들 개돼지라. 그런 게 맞긴 맞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36년 일본 식민지 해방돼 가지고 일본 식민지에서 교육받은 우리 국민들이 일본의 개돼지라고 생각했으면 이승만 박사가 대한민국을 세울 수 있어요? 아니죠. 우리 국민들은 36년 동안 받았어도 그 속에 민족 정기가 살아있고 자유를 갈망하고 정의와 진실을 좋아한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해방 후에 그렇게 대한민국을 세울 수가 있었죠. 믿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 운동을 성공을 시켰는데 아유 조센징 게으르고 나태하고 거짓말만 하고 자기만 생각하고 개돼지 국민. 그러면 새마을 운동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아니야. 우리 국민들은 근본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외국에 여행 가서도 이렇게 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밖에 없어. 이태리에 가서 피자집 가가지고 이태리 가서 피자집에서 피자 먹고 끝난 다음에 책상 가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 태국에서 똠양꿍 먹고 그랬더니 쌀국수 먹고 앉아가지고 태국을 따는 사람은 한국 사람밖에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한민국 사람은 근본이 청결하고 깨끗한 걸 좋아하고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라는 신념이 있으니까 새마을운동이 성공하죠. 우리가 이 탄핵 정국으로 인해서 이 정말 이렇게 정말 어려운 지경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우리 국민들은 국민적으로 정직하고 진실하고 자유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라는 이런 신념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이 신념 있는 건 좋은데 이 신념만 가지고 있다니까 막 국민들하고 싸우는 거야. 그냥 싸우려고 만들어. 모르면 말이야. 이 개돼지 말이야. 언론 방송에 세대가지고 개돼지라고 그래. 개돼지도요. 개돼지라고 싫어해요. 여러분 도둑놈한테 너 도둑놈이 지금 좋아해?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우파든 좌파든 뭐든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본적으로 지금은 잠시 잠깐 언론에 세뇌되고 선동되고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권력 때문에 할 수 없이 종북좌파 취지하고 민주당 취지하고 학생들이 뭐 한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정직, 질서 이런 거를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민족 정기가 그 안에 있다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대할 때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늘 말하는 것처럼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라는 조원진 대표님 말 다른 거 아니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정의와 진실로 차근차근 설득해 나가자는 거예요. 저도 답답할 때 많죠. 무시당하고 막 그럴 때, 야, 너 거기 나가서 그거 한다고 뭐,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이렇게 막 조롱하고 그래요. 그렇게 가만히 있죠. 싸울 필요도 없어요. 때가 있다는 때가. 여러분이 때가 있습니다. 때가 올 때까지 이런 국민들이
정의와 진실과 이걸 찾을 때까지 기다리면요 언젠가 돌아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지키고 또 조원진 대통령 지켜야 몇 시까지 해야 돼? 그래? 그래서 제가 우리 당원 동지들이 하도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5년 동안 예? 이렇게 때 앞에서 국민을 하고 말이야. 그 박근혜 대통령이 석방을 해서 말이야 내 목숨 가져가고 석방을 하고 부르짖고 또 그 박근혜 대통령 살리려고 또 튀어나온 또 조원진 의원 처분 하나 붙잡아야 된다고 또 그렇게 의리와 이걸 지키는 여러분들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제가 연구한 건 세 가지입니다. 우리 오늘 여기 모인 당원 동지들, 전국에 있을 우리 당원 동지들은 세 가지 공통적으로 간 거예요. 첫째 뭐냐? 빨갱이라고 하는 지긋지긋한 사람들. 아주 빨갱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리 당원들하고 만나다 보니까 6.25 때 빨갱이한테 학살당한 집안의 딸, 아들, 개성 경찰서였다가, 참 신기하죠? 부산에 있는 구이수 동지라고 있어요. 80대 된, 왕할머니라고 80대는. 어떻게 하다 그분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어머님 집안하고 그의 아버님 집안하고 개성에서 같이 사는 거예요. 신기해요. 그래서, 그리고 그분의 아버지도 경찰이었고, 저희 아버지도 개성에서 경찰이었어요. 우리 어머님 집안은 개정에서 한약방을 했었고, 그 집은 인삼 재배를 했어. 그러니까 이거 뒤져보면요 인삼 사다가 한약박 집안 이 친한 아들하고 친한 사이일 것 같더라고. 그리고 개성경찰서 그분은 고위 간부고 우리 아버님은 바로 경찰에 들어가가지고 말단 간부고 근데 그분 아버님이 아버님의 가족이 다 학살당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도 체포됐는데 워낙 경찰 고위직이니까 북한에서 써먹으려고 간첩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남에대해서 간첩교육. 그런데 이남에대해서 간첩교육 받는 것처럼 하다 매우자마자 전향을 했지. 이런 분들이야, 이런 분들. 하여튼 빨갱이의 속성을 정확하게 알고 빨갱이라면 지긋지긋한 분. 이게 진짜 대한민국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만히 이렇게 제가 우리 당원 동지들 이렇게 보니까 정직과 진실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님, 선교사, 목사 이런 분들이 많은 거야. 이 안에도 크리스찬 많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알기로는 우리 당원은 한 60, 70%가 크리스찬인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은 굉장히 정직과 정의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목사라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또 그냥 거기에 민감한 걸로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이야. 또 그런 말 쓰잖아요. 불의를 보면 물불안 가린다는 사람도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고등학교 3년 선배인데 서울대학교 미대를 나온 화가가 있습니다. 화가가. 그 사람을 77년도, 그러니까 몇 년 전에 지금, 82년도만 해도 40년 전이네? 4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인데 전시회를 한다고 해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40년 전 학창시절 얘기를 많이 할 거잖아요. 근데 나는 뭐가 기억이 나면 이 형이 운동을 무지무지 잘해. 3년 선배. 운동을 무지무지 잘해. 하여튼. 근데 내가 3년 후배인데도 나는 또 이 도전의식이 강해요. 또. 그래가지고 얼마나 잘 싸우는지 한번 붙어보고 싶어. 그래가지고 거기서 권투그룹을 주워가지고 권투그룹 형 나하고 권투 한번 하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교육관에서 권투를 한 거야. 근데 얼마나 빠른지 내가 아주 터졌어요 그때. 나는 그걸 기억해. 나는 그걸 기억하는데 그 형은 그거를 기억을 못하고 뭘 기억하는 거 아니? 야 기철아, 너 학생 때 천안역에서 이렇게 비 오는 날 지나가는데 버스에서 어떤 나쁜 남편이 우산대로 여자 부인을 버스 안에 펼치려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그렇게 쌈장을 하는데도 이게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하는데 기철이는 발을 켜가지고 그 우산을 붙잡고 그 사람을 막 들이는 거예요.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나 생각하는데 보니까 희철이 너는 이미 버스에 올라가가지고 그 사람을 제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난 그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우리 여기 모인 분들이 다 그런 분들이에요. 어디 박근혜 대통령을 어디 대한민국을 이 빨갱이들 이 나쁜 놈이 거짓말하는 그러니까 태극기 들고 나온 거지 아스팔트에. 그러니까 아스팔트에 나오니까 이 5년의 떼약볕과 그 저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런 강인한 정신력과 행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길 겁니다. 됐습니까? 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소망이 필요해. 왜 그러냐? 너무 심리념에 넘치다 보니까 현실이 암울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암울한 거예요. 아이고 참 진짜 답답하잖아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문재인의 밑에서 칼부림 하던 놈이 문재인을 죽일 거라고 생각하고 윤석열이 또 지지하면서 한 사람들 보면 참 한심하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참 이렇게 국민들이 말이야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말이야 아니 문재인의 칼부림을 놓던 놈이 문재인을 체포할 것이라고 믿고 찍어주면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윤석열 정부 도와줘가지고 문재인 구속시켜야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좋죠. 그럼 잘하는 거지. 그럼 좋죠. 그거라도 해서 저희 죗값을 씻으면 그래도 낫지만 하여튼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답답하다 보니까 절망하는 거 절망. 그런 데다가 언론 방송은 다 그냥 다 세뇌가 됐지. 그러니까 신념이 강한 분일수록 절망하고 그리고 낙심하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가 존경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저는 좋게 봅니다. 지금까지 우리 당을 거쳐 나간 사람들은 조급해서 그래, 조급해서. 다른가 조급해서.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뭐 이 정도 아니면 뭐 좀 국회의원 한정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야. 이 정도면 뭐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뭐 될 줄 알았더니 다 조급하고 성급하니까 다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문제는 거니 또 절망스러운 거예요. 이거 뭐 4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절망스럽고 변화가 없는 것 같고 맨날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선거에서 다 그러니까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절망하니까 네버 기브 포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여러분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근데 신념이 강할수록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져가는 거야. 반드시 정의가 승리한다는 걸 믿으세요. 반드시 의가 승리하고 반드시 우리밖에 국민들 하여금 윤석열이 뽑아놨더니 저렇고 그 밑에 있는 놈들 다 저렇고 언론 방송 다 저렇고 큰일 났다. 다시 어게인 박근혜 어이구 좋은 집밖에 없네. 그래도 우두공화당이다. 라는 날이 올 겁니다. 그런 소망을 가져요. 소망을. 지금은 바닥도 이런 바닥이 없잖아요. 이놈한테 뜯겨 저놈한테 뜯겨 당비 좀 모아놓으면 이놈이 밥 사먹어서 다 날려 돈 더 달라고 또 안 주니까 저는요 제가 이제 고백하지만 한 푼도 안 받고 지금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이 못 믿어. 그래도 국회의원 보좌관 수준 받고 일하는 줄 알고 있더라고. 제가 2020년 그 부동산 대란이 나가지고 천안에 어머님이 남겨주신 그 전셋집인데 갑자기 월세 30만 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30만 원 어디 있어? 그러니까 시골에서 제일 싼 아파트 찾다가 한 게 1번 1호선 종점 신창을 간 거예요. 그래가서 거기서 아파트를 아주 얼마인지 알면 여러분 뒤집어질 겁니다. 거기 이제 이사간 거예요. 그랬더니 조원진 대표님이 이제 또 총선 끝나고 당 정비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 의원장이 회의도 나와야 되고 그러시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차비가 없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차비하시라 50만 원 주시더라고. 그때부터. 그게 2020년 12월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뭐 또 한 달에 두세 번이고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자, 우리 공화당이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조원진 대표는 말할 것도 없지. 그분은 진짜 불쌍하지. 그분 사모님 보면 참, 아마 하기야. 그분 사모님이나 내 부인이나 똑같이 입장이야. 우리 부인도, 참. 응? 그래서 제가 태극기 집회 나가면은, 아유, 또 독립운동하러 가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니 우리 당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도 우리가 버티는 이유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리가 이겨야만 대한민국이 사니까. 우리가 이겨야만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금 어게인 하니까. 우리가 견디고 이겨야만 조원진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뒤를 이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망을 가져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믿음, 소망, 세 번째로 뭐예요? 사랑. 이제 우리가 점점 더 동지애로 뭉쳐야 됩니다. 동지애로. 근데 정말 동지애로 뭉치려면 희생하고 용서하고 양보해야 돼. 그래서 저 어렸을 때 늘 듣던 말이, 누나하고 싸우고 동생하고 싸울 때 부모님이 뭐라 그래요? 에휴, 똑같으니까 싸우지. 동생하고 싸우면 에휴, 똑같으니까 싸우지. 누나하고 싸우면 똑같으니까 싸우지. 제가 5년 동안 여기 있으면서 싸우는 거 봤어요? 절대 안 싸웠습니다. 왜? 내가 항상 그러거든요. 개하고 싸우면 뭐 되죠? 개답니다. 개하고 싸우면 개 되는 거예요. 똥하고 싸우면 뭐 돼요? 똥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도 똥하고 싸우는 사람도 있더라고. 개하고 싸워요. 제가 정명 그 총장을, 저도 이제 뭐 정명하면은 88 올림픽 때 했으니까, 이야, 대단한 하늘과 같은 분으로 알았잖아요. 근데 말씀드린 대로 12월 24일 날 대한문 첫 집회할 때 제가 연설 초청 가지고 딱 가보니까 그때 나온 게 허평환 장군이, 정미영 대표, 그리고 김진태가 나오는 날, 그리고 백모 박성영이 나오고 러시아 대사 이재춘인가 하는 대사가 나오고, 그분들이 처음 나와서 연설한 거예요. 어쨌든 그때 정명희를 이제 처음 받고, 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분하고 토크쇼를 13번까지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명 대표를 잘 알게 됐죠. 그러니까 저는 이미 그때 암에 걸린 걸 알았습니다. 그분을 알면서도 비밀에 붙여달라고 하면서 토크쇼를 한 거예요. 알면서도 목사님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그랬어요. 그때 제가 정명 총장한테 늘 한 말이 그겁니다. 총장님, 당신이 2대 법대를 나오고 아나운서로 방송계 최고 거물이지만 정치를 모르지 않습니까? 정치를 모르잖아요. 나도 선교사로서 선교도 하고 뭐 신학도 공부하고 성경도 알고 역사도 공부했지만 난 정치 모릅니다. 정당 모릅니다. 그러니까 제발 정당의 전문가, 정치의 전문가는 조원진 의원입니다. 조원진 의원이 하는 대로만 합니다. 근데 계속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분도 얼마나 똑똑해. 그러니까 그 첫 때 그 당사 만들 때도 조원진 대표님은 천박당사부터 시작하자는 거였었어요. 돈도 아끼고 지금. 그래도 정명 대표는 그래도 사회적인 레벨도 있고, 뭐 그 당시 세력이 하니까 뭐 뻗듯하게 그래도 출발하고 싶어가지고 그 여의도 당사를 구하게 된 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모르는 비하인드 스토리가 많습니다. 우리 공화당이 그렇게 해서 막 하려고 하니까 여기에 숟가락 얹는 사람들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당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자금을 대주고 그 자금의 또 일부를 이렇게 해가지고 하려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또 순진하니까 뭐 당사 하는데 막 매덕 도와주겠다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돈이 어떤 돈이냐면 우리 당에 들어와서 이렇게 살려고 하는 자금 세탁 하려고 하는 그런 것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 정명 대표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거 믿고선 했는데 아니라 가지고서는 하면 안 됩니다 하니까 돈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는 과정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거 있었어요. 그런 걸 일일이 다 밝힐 수는 없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제가 정명 대표님한테 늘 한 게 정치 전문가, 정당 전문가는 조원진 대표님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조원진 대표님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됩니다. 하라는 대로. 여러분 그 말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서 박사기
이해관계 가진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뭐 교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정치학과 교수라도 정치학 공부를 했지 정치는 안 해봤잖아요. 이 다른 거예요. 이게는 선거를 나가본 거하고 안 나가본 거의 천지 차이입니다. 그분은 삼선 의원에다가 떨어진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민주당 이런 놈들이 쉬운 게 아니라 그놈들도요 몇 번 떨어지고 하면서 해서 국회의원 되는 거기 때문에 진짜 빨갱이 박주민 같은 놈 정말 아이고 저런 빨갱이가 어떻게 국회의원 됐을까 막 요즘에 당대표까지 나오래 그죠? 아유 완전 정말 이런 말 하는데 저 뇌를 딱 깨보면 시뻘 같은 놈들인데도 민주당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어쨌든 선거라는 과정을 처절하게 거치면서 그게 된 거거든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정치 전문가는 조은진 대표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시국에 대해서 내가 말하잖아요. 저도 역사를 통해서 이 흐름을 알고 하지만 그 현실 정치에서 몸들어 볼 그 세계를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 나도 조 대표님 통해서 저런 일이 있었구나. 저런 일이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면서 이해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겸손함을 가지고 늘 배우는 자세로 늘 배우는 자세로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양보하고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뭐예요? 지들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지들끼리 권력 다툼한 거 아니에요. 지가 사기 노리려고 지가 이원 집정제 해가지고 뭐 해먹으려고 지가 내각제지 뭐 해먹으려고 결국 이승만 대통령도요. 여러분 제가 늘 가지만 박지원 대통령 그러고요. 그분들은 정말 점과 흠이 없는 분들입니다. 우리 나라 민족의 미래 생각한 거예요. 뭐 다 해석이 다 되지만 뭐 밑에 놈들이 잘못한 거잖아요. 이기붕이가 잘못한 거죠. 이기붕이가. 그리고 여러분 그 당시에 부정부패가 많은 것 같지만 절대 안 많았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워낙 청년들밖에 하기 때문에 어디 감히 그 밑에서 부정부패를 해요. 못해요. 그런데 이기붕이가 후계를 노리고 그 민주당 몇 놈들끼리 그 누구야 홍석현의 아버지 홍진기 이런 몇 놈들끼리 대통령 돼가지고 승계받으려고 부정부패한 겁니다. 박영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프란치스카 영부인도 이승만 박사가 워낙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충격받을 녀가 나쁜 얘기를 못 하시는 거야. 왜? 만약에 곽영주가 이런 비리가 있다 그러면 이승만 박사 뒤집어지지. 당장 그러면 포살하라 하죠. 포살. 조선시대만 가끔 쓰신다고 그때 시대에서 있기 때문에 포살하라 그러고 그 미처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터진 거란 말이죠. 김현철 장관, 아현교회 장로님 김현철 장관, 아주 재무부 장관 훌륭한 분입니다. 장로님. 이분도 후계자로 키우려고 했던 그 분 중에 하나인데, 이분이 재무부 장관 하니까 자꾸 이기붕이가 정치자금 하려고 했는데 이걸 안 해주니까 김현철이가 잘린 거예요. 어쨌든 그런 거였었단 말입니다. 박정희 대통령 마찬가지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뭐 독재하려고 전혀 아닙니다. 10월 유신 하려는 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10월 유신 하려는 게 바로 그때가 74년도가 고비거든요. 우리나라 이 한강의 기적을 하느냐 마냐. 그런데 오일 쇼크 나지 또 카트 미군 철수한다 그러지 막 난리가 났고 저쪽 북한에서는 지금 김정은이 후계자 세운다 그러지 이게 남북한에 뭔가 군사적 긴장이 있고 뭐가 있으면은 한강의 기적이 테이크오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결단한 게 유신입니다. 독자 관련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밑에서 차지철이하고 요즘 나오지만 그 김재규하고 신들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신들끼리. 박근혜도 마찬가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지금 털털 털었지만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신들끼리 권력 다툼하고 그러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당내도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이렇게 갈등하고 이러다가 지말에 안 맞으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역사적 사명을 가졌다는 거 뭔가니 일체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이익과 이걸로 해서가 아니라 때로는 양보할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동지애로 뭉쳐가지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자 아시겠어요? 아마 여기도 뭐
무슨 동지회인가? 나라 범동지, 뭐 해장한다고 서로 싸운 일 없겠죠? 서로 해장한다고. 그거 다 월급 나오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정말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생각해서 그저 희생하고, 그저 봉사하고, 그저 돕고, 그저 참고, 그래야 진정한 동지애로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이 다 하는 거야. 한국에 투자하면은 돈 번다는 거 외국이 다 합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이렇게 고도의 성장을 해서 엄청난 투자 이익을 거뒀는데 자유통일을 통해서 북한을 대한민국식으로 새마을운동하고 경부고속도로, 만주고속도로 놓고 원자로 놓고 이 시스템으로 간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엄청난 이익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 청렴결백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 당장 자유통일돼가지고 이렇게 북한에 들어가잖아요? 택시기사 얼마나 필요할 거예요? 북한에 이제, 운행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서로 가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때 여러분들이 택시, 너는 안 돼, 빨갱이지. 너 그때 촛불 들었지? 안 되지. 태극기 집회 나왔지? 너는 돼. 이런 거 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얼마나 이권이 있겠어. 그죠? 얼마나 이권이 있겠어. 통일되면은 거기가 엄청난 투자 가치가 있는데 거기에 택시기사 하나 북한으로 보내고 하는 거, 이것만 담당해도 재벌되는 거예요, 이거에. 그러니 거기에 얼마나 부정부패와 똥파리 들키겠습니까? 여기서 부정부패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기도 해. 그러니까 우리 군당이 철저히 청렴결백해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든지 믿고 맡길 수 있고 통일의 과정을 통해서 온 국민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네. 이거를 황교안이가 못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윤석열이가 못한단 말이에요. 김진태가 못한단 말이에요. 청렴결백한 박근혜, 조원진만 할 수 있고 여러분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통일 과정에 그 엄청난 그 이권과 이런 거 여기에 흔들리지 않고 정의와 진실을 행할 때 대한민국이 미국과 함께 마지막 세계사를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그래서 이런 동지애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동지애다. 감사합니다.